자, 민주당 당내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내일입니다.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과연 원내 사령탑에 누가 선임이 될까요? 이종우 시장님, 지금 4명의 후보, 제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데 김민석 의원, 홍익표 의원, 우원식 의원, 남인순 의원 4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모두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물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 향토 예비군 뭐 이렇게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묵정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네. 지금 많은 후보들이 전부 다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에 나왔던 분들이고요. 그때 당시에 친명을 이 캐치프레이즈해서 나왔는데 다 지금 박광훈 원내대표하고 승부를 해서 그렇죠. 탈락 낙선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면면이 보면 사실 정치 출발점도 다르고 그 이전에 정파들도 다 다른 정파예요. 우원식 의원은 대표적인 386, 586 의원이고 그렇죠. 뭐 김민석 의원은 옛날에 정몽준 후보를 밀었다가 한동안 또 그 정계에서 은퇴하다시피 했던 의원이고 홍익표 의원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친명을 좀 부르짖었던 의원이고 네. 남인순 의원이 이번에 새롭게 좀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각각 출발점은 다르는데 지금 표명하거나 혹은 입장은 모두 다 한 목소리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이 한 목소리가 나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광훈 원내대표와의 승부에서 박광훈 원내대표가 80석이 넘자 투표함을 덮었잖아요. 네네. 일단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과반을 넘겼다고 해서 그 당시에도 비명계이자 또 이낙연계였던 박광훈 원내대표가 당선이 됨으로써 이 당에 그 이재명 대표가 있고 또 투탑으로서 원내대표가 다른 어떤 정파로서 굉장히 통합의 어떤 분위기 또 굉장히 조화로운 어떤 분위기 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지금 박광훈 원내대표를 투표일 당일날 거의 내쫓다시피 하면서 지금 친명계 일색으로 원내대표를 하겠다고 한 것은 어떻게 읽히냐면 결코 당권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렇게 읽혀져요. 왜냐하면 거리가 됐을 때 네. 대표가 만약에 옥중 공천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거리가 있을 때 이 당원 당규가 원내대표가 그렇죠. 1순위잖아요. 그렇죠. 이제 후계는 원내대표죠. 예. 그래서 박광훈 원내대표에게 그런 어떤 당권이 주어지지 않게 만들려는 어떤 컨티지어스 플랜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친명계만 이렇게 나와서 그 어떤 리스크를 지금 해지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냐. 완전히 이 당은 개딸들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한 목소리만 내는 당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선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죠. 강서필 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4명의 후보가 전부 전면에 이재명 대표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 경선 안 하고 이 4명끼리 해가지고 교통정리를 할 가능성도 혹시 있나요? 그러면? 교통정리를 하고 싶어도 교통정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재명 지키기만 해서는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지키면서 네. 당의 분열도 막을 수 있는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후보가 원내대표가 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무게감도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성품이 또 비명까지 다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성품의 후보가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의 결정은 아마도 이신전심으로 끝날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김준일 대 그러면 특히 이 4명 가운데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원내대표를 한번 했었잖아요. 예. 이번에 원내대표 나온 후보 중에 친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죄다 친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5분 전에 마감 5분 전에 등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고민이 깊었다라는 건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번 했는데 2017년에 했거든요. 맞아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2016년에는 우상호 의원한테 패배해가지고 그때 원내대표를 못하고 이제 그렇죠. 바로 2017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이제 여러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우원식 의원들 뭐 측근이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이 굉장히 당이 엄중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가 백척간도에 서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본인이 조금 더 이재명 대표를 구하는 거 그리고 또 당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이제 뭐 그런 출사표를 던졌다고 하는데 네. 의원들이 판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원내대표는 선거해 보면은 다 의외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상당히 맨날 보면 알겠지만 지난번에도 박광훈 원내대표가 선출될지 사실 예측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랬었죠, 맞아요. 그리고 의원들 숫자들 다 이렇게 합산해 보면은
의원 정족수 한 2배씩 나옵니다. 다들 여기는 내 표야, 여기는 내 표야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의원들이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 번 한 것이 굉장히 좀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내일 원내대표 선거에 나온 후보들 4명의 후보 면면을 봤을 때 소위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번 체포동의안 이 표결 당시에 비명계를 중심으로 무더기 가결표가 던져졌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죠. 때문에 이번 선거에 원내대표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도 있거든요. 관련해서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가 부당한 정치 탄압에 대해서 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도부가 이것에 대해서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이미 발표를 드렸습니다. 예. 응론이라는 형식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수반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판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해당 행위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 적반하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의 1호 안건이었고 의총에서도 추인을 했고 그러면 이건 당론이에요. 해당 행위가 되려면은 당대표나 의총에서 이걸 이제 번복한다. 라는 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께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키고 예. 그걸 명확히 했어야죠. 그거 없잖아요. 유희석 대변인, 지난주부터 나오는 얘기들 쭉 보면 지금도 이제 얘기 나왔지만 이제는 민주당은 친명 비명이 아니고 가결파 부결파 뭐 이렇게 좀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 질문 속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만약에 친명 비명으로만 구분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인물 하나만 지우면 대동단결입니다. 근데 지금 가결이냐 부결이냐 하는 것은 어떠한 정치적 행위에 관한 의사표시거든요. 네. 옛날에 동인 서인 나뉠 때도 조선시대 결국 동인과 서인은 그 입장 차이 하나로 인해서 결국은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이 과연 봉합이 돼서 단일 대우로 뭐 가결파든 부결파든 친명이든 비명이든 단일 대우 하에서 총선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드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지숙 기자, 이제 저번에 박강원 원내대표는 사퇴를 했고 네. 지금 당의 이제 지도부 최고위원 중에서도 이제 소위 이제 비명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도 슬슬 좀 직을 내려놓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명계 최고위원 송갑석 의원 그제 사퇴 의사를 밝혔죠. 네.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에서 직접 이 사퇴 기자회견문을 읽어내려 갔는데요. 네. 여기에서 누가 어떤 표를 냈는지 고백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자기 증명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두 차례나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비루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이런 색출 작업에 동참한다면 국민들에게 남아있는 한 줌의 씨앗 같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하. 이 송 의원의 사퇴로 지도부 내 유일한 비명계 인사가 된 고민정 최고위원도 네. 당원의 지지로 탄생한 최고위원이 당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다는 건 이미 끝난 거다. 이 사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도 사퇴 가능성도 지금 있는 거네요, 그러면? 당원 판단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영교 최고위원은요,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가결표를 던졌을 걸로 예상되는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가결될 경우 당이 어렵기 때문에 부결하자 이런 의견을 거의 다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결과가 나온 걸 보면 그분들은 마음을 먹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나와서 가결이 나오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게 되니까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서른 의원이 당신 스스로가 격앙이 되어서 내가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셨어요. 김준래 에디터, 지금 저 서영교 최고위원 발언도 그렇고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자꾸 징계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뭐 언론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긴 하지만 소위 얘기해서 비명계 속가내기 뭐 이런 차원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있죠. 제가 아까 전에 우리나라 정치가 전쟁 같아졌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대결도 하지만 타협도 하고 협상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대통령이나 당대표에 대한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양당제라든지 지역
뭐 문제 이런 걸로 지금 전쟁같이 지금 정치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전쟁에 나가야 돼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내부에 반대파부터 숙청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전쟁에 보면은 혹시나 내가 배후에 있을 때 쿠데타를 일으킬 사람들 목부터 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를 솎아낸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거는 단일 저쪽과 싸우기 위해서는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있을 공천권과 관련돼서도 서로의 어떤 이견과 욕심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권력 투쟁이라는 건 원래 항상 있어 왔지만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당론이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당론이었으면은 그나마 명분이라도 있는데 당론도 아니었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영장실질심사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회기중이니 비회기중이니 그거에 6월달에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분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예요. 당원들한테는 명분이 있지만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 이게 무슨 공산당이야?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100%가 뭐 그런 나와야 돼. 표현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느냐 좀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지금 김준일 에디터가 당원들에게는 이게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보니까 일예가요. 지금 강성 지지층 중에서 가결파로 지금 분류되는 뭐 가결표를 찍었다라고 추측이 되는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뭐 마이크 시위도 하고 뭐 플랜카드 시위도 하고 해요. 지지층 사이에 소위 속가내기 이것도 지금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지지층 사이에서 속가내기란 표현은 약간 과도한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이 그 지역구 의원을 찾아가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법적인 한도 내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불만을 보이고 또 항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난동을 부린다든지 행패를 부린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은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득이 되는 행동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울지 않는 새를 울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떠한 방법이 그들을 이재명 대표에게 마음을 주고 도울 수 있게 만드는지 그 당원들이 영리하게 행동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종훈 씨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만약에 이재명 대표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 기각이 되면 자 앞으로는 소위 얘기하는 비명계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요. 공천 학살로 이어질 거다라는 예상이 많거든요. 네. 그거 동의하세요 혹시? 그렇죠. 공천 학살은 어차피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각이 되든 아니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나라 선거는 언제나 물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총선 때마다 각 정당이 어떻게 물갈이합니다를 서로 경쟁을 해요. 보통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미국보다 훨씬 초선 비율이 높아요. 보통 30%에서 어떤 때 많게는 40%까지 물갈이 하거든요. 그럼 어차피 예정되어 있는데 이건 명분이 되는 거예요. 가결했지. 이번에는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공천에 경선에서 페널티를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명분이 돼서 하나의 정파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다른 부분에서는 받아들이지만 공천 부분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다툴 겁니다. 그래서 분당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가결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이번 공천은 앞으로 어떻게 권력을 누가 행사를 해서 어떤 쪽을 더 떨어뜨릴 것이냐. 그 경선에서 이런 룰로 봐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당 입장에서 보셨을 때 윤희석 대변인 앞으로 민주당 안에서 비명계 소위 얘기하는 가결파 의원들 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비명계 의원들의 숫자가 좀 많으면 당내 투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양 계파가 경쟁을 해서 뭔가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겠는데 비명계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당 상황이 굉장히 좀 험악합니다. 3선에 불과한 서영교 의원이 7선급 5선 의원, 중간에 2번을 쉬셨던 30의원을 대놓고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비명계 의원들이 이 당에서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결국은 이분들이 비자발적이긴 하지만 작은 정계 개편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필 부위원장은 지금 상대 당에서는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 소속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비명계의 입지들. 네, 사실 그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런 얘기 절이 많긴 하죠.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비명계 의원님들이
당 밖을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상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비명이든 무슨 계파별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비주류라고 불리우는 분들은 항상 공천에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두고 보면 그 비주류라고 해서 모두 다 공천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성비가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경쟁력이 있고 상황이 좋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당에 남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경쟁력이 없으신 분들도 막상 밖으로 나가면 누가 뭐 공천을 줄 것이며 누가 어떻게 다 바로 뭐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조금 어렵다,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일 민주당 원내 사령탑 누가 선출이 될까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당내 상황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민주당 당내 상황 내일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